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총선 70여일을 앞두고 숨가쁘게 돌아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은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이 한창입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란 5분 연설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서울 중구 성동구 앞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준비하는 곳이죠. 이준석 신당 합류 여부가 관심이었던 유승민 전 의원은 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서울 중성동 갑 출마를 선언하며 내세운 일성은 정치 물갈이였습니다.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모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합니다. 윤 전 의원은 민주화운동 경력이란 완장으로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망친 세력이 껍데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기조를 수정할 생각이 1도 없는 이 정부의 폭주를 힘으로 멈춰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인 윤 전 의원은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국회 연설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유명세를 탔고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스스로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민주당,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던 유승민 전 의원은 당을 지키겠다며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 전 의원이 전략공천 등의 방식으로 수도권 선거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선거제도를 어떻게 정할지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서 병립형 회기 움직임이 읽히는데 전당원 투표로 선거제 문제를 결론 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엔 어떤 속내가 있는 건지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근 선거제와 관련해 승리가 선이고 패배가 악이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당 득표에 따라 비례 의석수가 단순 배분되는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을 밝힌 걸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전당원 투표로 선거제 방식을 결론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제 그냥 감으로 80%는 심플하게 병립형으로 가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왜 의원 중심적으로 중요한 결정은 전당원 투표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당 관계자는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선 현행 연동형 유지를 약속했던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입장을 바꾸는 데 대한 부담을 덜려는 명분 쌓기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서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 당 지도부도 소수 정당이 요구하고 있는 비례 연합정당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비례 순번을 정하는 것부터 혼란스러울 거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미 위성정당 창당 준비에 뛰어든 만큼 다당제를 명분으로 하는 연동형 비례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표득실을 계산하느라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오늘 공동으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 이름은 가칭 개혁미래당으로 정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자신들의 당명을 차용했다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제3지대 상황은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3인방이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다음 달 4일 공동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당명은 가칭 개혁미래당으로 정했습니다.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이 방탄하느라 못하는 정권 견제와 심판을 자신들이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잘못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겸손한 정당 되겠습니다. 죄 지으면 처벌 받겠습니다. 양양자 의원과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이 전 대표의 개혁미래당이란 당명을 문제 삼아 견제에 나섰습니다.
신장 개업한 중국집 이름이 알려져 간다고 차용하는 것 아니냐며 당명 무임승차는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개혁신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다만 개혁신당에 바로 합류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사실 좀 이질적으로 들리긴 하는데요. 진영 내 통합이 마무리되면서 제3지대 세력은 금태섭, 류호정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을 포함해 3곳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이준석, 이낙연 두 전직 당대표의 연대 가능성이 불투명해 모든 세력이 한데 뭉치는 이른바 빅텐트 성사까진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데다 응급 입원된 상태라 본격적인 조사가 어려운 겁니다. 경찰은 이 중학생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계획 범행인지 동기는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오후 3시 37분 A군이 범행 현장 부근에 멈춰선 택시에서 내립니다. 주변을 배회하고 배현진 의원이 다니는 미용실 안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5시 18분 A군은 미용실 건물 1층에서 배현진 의원이 맞냐고 2번 물은 뒤 10여 차례 가격합니다. A군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당시 행적을 볼 때 계획 범행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배 의원이 비공개 일정 중이었고 A군이 현장 주변에 100분이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분석과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범행 동기를 파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A군이 평소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부분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범행 다음 날인 26일 시작된 A군의 응급입원은 오는 30일에 끝납니다. 경찰은 응급입원이 끝나면 A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 입원시킨 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연초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까지 테러를 당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싫어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터넷에는 섬뜩한 악플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대책은 없는지 사회부 주원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주 기자, 인터넷에 어떤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네, 배현진 의원이 습격당한 바로 다음 날 SNS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저주에 가까운 내용들이라 제가 그대로 전할 수 없을 정도인데 더 큰 일을 당했어야 한다는 증오성 댓글들입니다. 배 의원이 피습 3일 만에 퇴원하자 머리가 단단해 더 크게 안 다쳤다 등의 류의 조롱성 글들도 있었습니다. 앞서 이 대표 피습 직후에도 인터넷에는 칼이 아닌 다른 것에 찔리고 자작근을 한다는 등의 허위글이 올라왔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이 생명을 위협하는 글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현행법상으로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피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모욕이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일을 당하지 않아서 아쉽다, 자작극 같다 등은 의견 표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건데 악플은 줄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깨진 유리창의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깨진 유리창을 사소한 걸로 보고 방치하면 그 지역이 우범지대로 변한다는 겁니다. 악성 댓글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가 큰 처벌 없이 넘어가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사회 전체가 오염됐다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 고삐가 풀린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혐오 메시지 탓에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해법이 뭡니까? 네, 전문가들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정치권이 자기 진영 내에 극단적 지지층을 제어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살인 예고글 처벌법을 통과시키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남 탓만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쪽도 성찰해 보는 서로 간의 신사협정을 통해서 서로 간에 하지 말자. 정치 테러도 또 혐오 댓글도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원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제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해 한국인 선장과 외국인 선원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항공기까지 투입해 수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바다를 탐조등을 켜고 운항하는 경비정. 갑판에서는 해경들이 손전등과 망원경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어선 침몰 사고로 실종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 표선면 남동쪽 18.5km 해상에서 옥돔잡이 어선이 침몰한 건 어젯밤 10시쯤. 구조 신고를 받고 해경과 인근 선박들이 출동했지만 어선은 이미 침몰한 뒤였습니다. 당시 바다에 외국인 선원 1명이 표류하고 있다 구조됐지만 다른 외국인 선원 1명과 50대 한국인 선장은 실종됐습니다. 물이 찼다고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저기 한방 파도를 한방 맞고 물이 다 차버리니까. 해경은 해군 등과 함께 경비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종자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해경 함정 7척, 해군 1척, 관공선 2척 등 총 10척을 투입하고 항공기 3대를 투입해 오늘 아침 7시 27분쯤에는 강릉 강문항 입구에서 너울성 파도에 어선 한 척이 뒤집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도로를 걷던 남성 2명이 1톤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가 난 도로에 가보니 인도가 없는 데다가 차도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들이 양옆으로 늘어선 도로. 남성 2명이 도로 안쪽으로 들어와 걷기 시작할 무렵 갑자기 트럭 한 대가 이들을 그대로 치고 지나갑니다.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2명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한 명은 트럭 밑에 끼인 채 10여 미터를 끌려갔습니다. 한 사람은 저쪽에 그렇게 한 20m 뒤에가 30m 뒤에 그 뒤에서 있잖아. 소방관들이 치료하고 있고. 60대 트럭 운전자는 보행자들을 못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는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입니다. 주변에 상가들이 밀집해 있지만 인도가 없어 상가 이용객들은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참변을 당한 60대 남성과 50대 남성도 인근 식당을 가려던 길이었습니다. 이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된 곳입니다. 하지만 저녁만 되면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청 많아가지고 단속 안 해요. 전부 장난치니까네. 그래서 위험해요. 김혜 씨는 불법 주차 차량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번 겨울 눈과 비가 자주 내리면서 도로가 패이는 포트홀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사고 위험이 높아 보수를 하긴 하는데 임시로 땜질만 하다 보니 금방 또 도로가 패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이 다니는 국도 22호선. 도로를 따라 길게 노면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지나는 차량들이 심하게 덜컹거립니다. 쿵 소리가 차량 안에서 크게 들릴 정도입니다. 야, 울려. 이제 버스를 타려면 그가 훔청청에 뭐 전쟁 일어나가지고 저거 한다냐 그래요. 노면이 잘 안 보이는 야간에는 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타이어 펑크 나버렸네. 충격이 나면서 차 계기판에 이제 타이어가 터졌다라는 신호가 뜨고 그래서 바로 이제 차를 갓길을 정차를 했죠. 노면이 패어나가는 포트홀은 겨울철 내린 눈과 비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폭설로 광주와 전남에서만 3,000개가 넘는 포트홀이 발생했습니다. 관할 기관이 보수를 하고 있지만 임시 땜질에 그치고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거나 대형 트럭이 지나면 또다시 패이기 일쑤입니다. 땜질된 포트홀이 또다시 망가지자 잔해 알갱이들은 이렇게 한 구석에 방치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는 도로는 처음부터 시공에 문제가 있다며 땜질이 아니라 재포장을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너무 파인 곳이 많다면 일정한 기준을 둬서 아예 그냥 걷어내고 새로 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죠. 포트홀로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관리 주체에 신고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치솟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주택 공무원을 승진해서 제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승진했던 공무원이 뒤늦게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대법원은 경기도의 조치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혜나 기자입니다. 2020년 당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다주택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 공무원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승진해서 배제된 일이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실제 4급 승진 대상자 가운데 다주택자 35명은 모두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두 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개를 갖고 있던 5급 공무원 A씨는 분양권 보유 사실을 숨겨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허위 신고 사실은 6개월 만에 탄로났고 A씨는 다시 5급으로 강등됐습니다. 그러자 A씨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징계 처분은 너무 과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고 2심은 거짓 신고는 인사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며 경기도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주택 보유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없다며 경기도의 징계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의대 증원 발표가 임박해 오면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을 강행하면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적수 확대 우려치게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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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가 대통령실 앞에 모여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합니다. 의대 증원은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일방적 증원 시 전국 14만 의사가 단체 행동에 돌입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저해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의료계와 정부가 26차례나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교수 증원을 지원하고 또 평가 인증 강화를 통해서 의학교육의 질을 관리할 것입니다. 의학교육은 강의실에 의자 몇 개 더 갖다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 정책 패키지를 발표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포함될 예정인데 증원 규모는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설 연휴가 지나 발표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최대 2,000명 증원을 추진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의료계는 대규모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 증원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튀르키예에서 훈련 중이던 공군 수송기가 저공 비행을 하다 비상 착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아찔할 정도로 수송기가 낮게 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리던 승용차가 멈추더니 놀란 운전자와 동승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앞선 트럭 지붕 위를 스치듯 다가오는 비행기. 랜딩 기어를 올린 채 낮은 고도로 자동차들 위를 지나칩니다. 비행기는 도심 경기장 위를 지나 인근 공터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도심 한복판에 추락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훈련을 위해 튀르키예 중부 카이세리 인근 기지에서 이륙한 공군 수송기로 이륙 직후 기술적인 결함이 발생해 비상 착륙했습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조종사와 승무원 등 탑승자 모두 무사하고 착륙 과정에서 수송기가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군용기는 C-160 기종으로 1970년대에 구 서독으로부터 20대를 인수해 현재는 단 2대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등 별다른 사고는 없었지만
모두가 깜짝 놀란 순간이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 흥행을 이끈 테슬라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실적 악화로 하루 새 시가총액 100조 원이 날아갔고 이 중국 전기차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트럼프는 전기차 혜택을 줄이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앞날도 막막합니다. 오늘은 김혜림 기자가 위기의 테슬라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180만 대를 팔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테슬라.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판매량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중국 전기차의 공습에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Frankly, I think if there are not trade barriers established, they will pretty much demolish most other car companies in the world. 전기차 인기도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체감기온 영하 50도의 북극 한파가 닥친 미국에서는 충전소가 방전된 전기차들의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유례없는 진풍경에 추울 땐 빨리 방전되고 충전이 오래 걸리는 전기차의 단점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겁니다. There's a whole line of cars, like about over 20 cars, full with the Tesla cars, this whole parking lot. And we're waiting for over an hour. 미래도 밝지 않습니다. 지난해 영국, 독일, 중국이 구매자들에게 준 보조금을 끊었고 미국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전기차 혜택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Biden's cruel and ridiculous electrical. Think of this.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ican jobs, your jobs, will be gone forever. 최근에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하루 새에 1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공중분해됐습니다. 테슬라의 위기는 서학개미와 우리 2차 전지 업계에도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2차 전지 업체의 시가총액은 새해 들어서만 48조 원이 줄었습니다. 테슬라의 위기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전기차 전반에 침체를 불러올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오늘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야 하는 의무 휴업일인데요.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대신에 쉬는 날은 평일로 옮겼습니다. 서울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협약을 통해 길을 튼 건데 오늘 이용객 반응은 어땠는지 또 주변 상인들 반발은 없었는지 장윤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쇼핑카트를 끄는 손님들로 대형마트가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의무 휴업이었지만 서초구가 상인단체와 협의 끝에 관내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주중으로 바꾸면서 문을 연 겁니다. 주말에 왔는데 좀 문을 닫았던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왔는데 또 문이 열려 있으니까 허탕치지 않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대형마트가 영세 상인들에게 마케팅 교육과 물류 지원 등을 해주기로 한 게 상생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동안 의무 휴업을 했던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도 대형마트가 문을 열면서 인근 상인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주위에 대형마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요일에 오시는 손님들이 꽤 많다 보니 오시는 손님들이 꽤 늘고 있습니다. 이미 1년 전 평일 휴업을 시행한 대구시의 경우에도 오히려 영세 상인들의 매출이 20% 가까이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 동네 중소 소위 말하는 골목 상권을 다 잡아먹고 있는 설정입니다. 유통 환경 변화로 대형마트와 주변 상권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무 휴업 폐지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때 소위 영끌을 했는데 계속되는 그 고금리와 시장 침체에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올해도 금리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90제곱미터짜리 아파트 한 채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시세는 14억 원 선인데 집주인은 카드 빚에다 대출금 등 6, 7억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전세는 광고로 월세를 넣는 데라도 그래도 대출이 있어도 안 들어가잖아요. 상가는 사정이 더 나쁩니다. 감정가가 2억 3천만 원인 이 상가는 13차례나 유찰돼 1,300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은 10만 5천여 건으로 재작년보다 60% 넘게 늘었습니다. 경매 매물이 10만 건을 넘은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입니다. 가파르게 오른 금리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부동산 침체까지 겹치면서 영끌족들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2달 정도 이상만 이자가 연체돼도 경매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경매 신청이 늘어나는 겁니다. 올해도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전망이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나오는 매물은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의 이면이 중고거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이 넘는 집 매물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오고 여기에서 직거래를 하는 건데요. 복비를 아끼려는 마음, 또 워낙 거래가 안 되니 직접 팔아보려는 마음도 있을 테죠. 조심할 점은 뭐가 있을지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직거래하겠다는 집주인들의 게시글이 줄줄이 올라와 있습니다. 45억 원짜리 아파트 매물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13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안모 씨도 이 앱을 통해 직거래에 나섰습니다. 저희 집의 장점을 많이 좀 대변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마지막 기회로 이제 한번 팔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지난해 직거래를 통한 아파트 매매는 약 3만 9천 건. 아파트 매매 10건 중 1건에 달합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간 증여 등도 있지만 직거래가 늘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직거래를 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복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10억 원 아파트는 500만 원, 50억 원 아파트는 3,5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사기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직거래는 사고가 나면은 보호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권리 분석뿐만 아니라 하자 여부를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약서 작성만큼은 일정 금액을 주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두꺼운 전화번호부가 한 권씩 있었죠. 이제는 스마트폰에 들고 다니게 되면서 전화번호부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요. 지방 소도시에서는 여전히 매년 배포가 되고 또 인기라고 합니다.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제천의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노란색 책자를 한 권씩 받아듭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번호 책 하나 새로 나왔는데 보십시오. 네네. 네. 1년에 한 번 최신 정보가 담긴 전화번호부가 무료로 배포되는 날입니다. 주민센터에 수십 건이 놓이자 몇 권씩 챙겨가기도 합니다. 4개 가져가. 스마트폰이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에겐 전화번호부가 효자입니다. 봐봐, 옛날서부터 그걸 봐왔잖아. 그래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고 상호를 찾는다든가 그럴 때 주로 이용하지.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역할도 여전합니다. 어디 급한 거 있으면 이렇게 찾아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전화번호부의 올해 나이는 56살. 세월이 흐르면서 두께는 점점 얇아져 지금은 옛날의 10분의 1로 홀쭉해졌습니다. 집집마다 다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얇지도 않고 이렇게 두꺼웠어 이렇게. 진한 거는 냄비 받침대를 쓰기도 하고. 한때 연 1,000만 부가 넘던 전화번호부 발행 부수는 30만 부로 줄었습니다. 민간업체인 한국전화번호부는 130여 개 지역에 노란 책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잦습니다. 오늘도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는데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도발을 한 지 나흘 만입니다. 군 당국은 잠수함에서 발사한 SLCM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도발의 의미를 황선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3월 북한이 처음 시험 발사한 잠수함 순항미사일 SLCM입니다. 북한이 오늘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위치도 지난해 3월과 같이 잠수함 기지가 밀집해 있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인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도발은 나흘 만입니다. 지난해 9월 진수한 첫 전술핵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에서 발사했거나 김군옥함의 전력화와 연계된 시험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순항미사일은 타원형이나 팔자형으로 저고도 비행해 요격이 까다로운데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 강화에 따른 탐지를 피하기 위해 잠수함 순항미사일 SLCM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개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한국군의 실체 무력화에 염두를 두고 더욱더 기습 공격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한미 간 연합훈련을 나열하며 무자비한 징벌 목표가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2차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 책사가 제3국에서 만나 머리를 맞댔습니다. 미중 관계 고비 때마다 돌파구를 마련해온 설리번 보좌관과 왕이 부장입니다. 긴 시간 회의를 하면서 북한 문제도 주요하게 논의했는데 미국은 중국이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은석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틀 동안 12시간 만난 미국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 미국은 북한의 무기 시험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김정은의 의도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갈등 양상을 보인 미중 양국은 대화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王毅主任同沙利文助理之间的战略沟通，保持战略沟通，是中美两国元首达成的重要共识。 중국 외교부도 회담 내용을 알렸는데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문제 논의 당사자란 점을 은연중 보이는 것이란 관측입니다. 다만 미국의 요구에 호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 외교가에선 중국이 협조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고위급을 교차 파견하는 등 관계를 다지고 있습니다. 외무상 최선희 동지가 26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손위동 동지를 만났습니다. 다만 중국은 북한 도발에 따른 한미일 공조 강화도 원치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여당 공천, 원칙과 예외 사이입니다. 이 원칙과 예외는 상반된 의미인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이런 고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었죠. 그 뒤 장동혁 사무총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게 정말 총선 승리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두렵고 떨린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번 일주일 동안 진행됐던 국민의힘 여론조사 결과가 다음 주 초에 보고가 되면 본격적으로 공관위 평가가 시작되는데요. 현역 의원 절반이 몰려있는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의 물갈이 폭이 클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선정된 후보가 야당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거친 비유긴 하지만 학교 성적이 좋다고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고민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제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그게 꼭 승리로 이어지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정반대 고민도 있습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고 하죠. 원칙을 강조한 시스템 공천 룰도 공관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예외를 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공관위는 지난 16일 1차 발표에서 5년 이내 탈당한 경력자는 평가 점수를 감산한다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 등이 거기 포함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선을 통해서 당의 공천이 불합리했음을 인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실제 공관위도 케이스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가지고 공관위가 제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달리 단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은 감산한다는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에서 5차례 당선됐는데 국민의힘에선 첫 도전이죠. 조경태 의원도 국민의힘에선 재선이지만 민주당에선 3선이었습니다.
기준을 일괄 적용하긴 좀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 지역구 분구나 합구에 따른 변화가 있을 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작정 원칙만 강조하기도 그렇다고 예외를 폭넓게 적용하기도 참 고민스럽긴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동훈 비대위는 김경률 비대위원 사천 논란으로 좀 곤혹스러웠던 만큼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는 게 좀 중요할 텐데요. 대통령실은 당무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천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 사이에 또다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천을 흔히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예외를 두는 조항 자체가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여당 공천 원칙과 예외 사이의 느낌표는 기준은 국민 눈높이로 하겠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어느 공천이든 탈락한 후보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지지 여부도 달라질 겁니다. 후보자들의 반발보단 국민들의 반발을 더 무섭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대통령만 때리는 야당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요. 민주당의 최근 대여 공세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만 비판하고 한동훈 위원장 언급은 피한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오늘도 관건선거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의 특위가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면서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힘당의 공천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도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지난주 당 공식 회의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여러 차례 비판했지만 한동훈이란 이름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복귀 후 기자 간담회 때도 이 대표는 한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나흘 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의 갈등설 관련 질문에도 윤 대통령만 비판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 위원장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이른바 법앤칼 발언에 그 정도면 망상이라고 했고요. 또 24일엔 민주당 공관위의 5대 혐오 변제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이 대표만 안 걸리게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던데요.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만 거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두 대표의 이 공세 포인트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양당의 총선 전략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 구도로 총선을 치르려 한다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한 위원장은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52%로 이 대표 35%를 웃돌고 있는데요. 이 같은 여론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려는 전략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윤석열 대통령만 때리는 야당의 느낌표는 감나무 전략 말고로 정했습니다. 네. 야당이 총선 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건 당연한 선거 전략입니다. 하지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듯 정부 비판만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전략보다는 야당다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걱정은 한시름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단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강원과 경북 북동 산지는 아침에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내일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밤에 일시적으로 남부 지역도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동해안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불조심해야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내일 하늘 표정 자체는 맑겠고 아침까지 울릉도와 독도에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내일까지 강한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불필요한 접근은 피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영하 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대부분 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전남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19년 1월 11일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불려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진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사를 받는 인물도 혐의 내용도 모든 게 초유의 상황이었죠.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1심 결과를 보니 한편의 대소동극을 관람한 것 같습니다. 나라를 들썩이게 한 이 수사는 2018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한마디로 본격화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영 논리에 따른 사법부 장악이란 시각도 많습니다. 문득 문 전 대통령의 취임사가 또 떠올랐습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반전 같은 재판 결과에 아무런 입장이 없고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선 계속해서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